예,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그러면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이영작 이 한양대 전 석좌 교수께서 다수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바로잡아야 이렇게 제목으로 지금 국회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데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하겠다라는 정당에 20대 총선에서 한 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영작 박사님 평소 존경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식이 통하는 정당이 있냐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이 1조 원의 기금을 한중 FTA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대가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갖다가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각출하고 모자라면 정부가 채우겠다 이런 단서를 달고 한중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행태로든 한중 FTA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고, 물론 개방의 폭이나 범위가 이 농업이라고 다 개방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만 개방이 되고 한국이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타격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한중 FTA가 점점 이렇게 개방 폭이 확대되어 가면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어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원책을 중국과의 한중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내야 된다. 논리상으로는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하지만은 이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때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즉 국회에서 한중 FTA를 갖다가 통과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런 합의들을 예를 들어서 여야가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정부 돈을 넣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현행 25만 원인 걸 6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과의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직불제를 한다. 이런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정부 돈으로 하지도 않고 기업이 낼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여야가 어제 한중 FTA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면 농민이나 어민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정부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볼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 직불제라든지 어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매년 1,000억씩 10년간에 1조를 모으겠다. 그 돈으로 농어가를 돕고 예를 들어서 물건도 사주고 농산물이나 수산물 사주고 이 농어가의 자녀들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예산이 아닌 영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말할 권리가 없고요. 정부도 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야가 한중 FTA를 통과시켜라고 하면서 출국하면서 박 대통령이 엄중한 이야기를 해서 여야가 비판을 받을까봐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합의를 하는데 거기에 야당이 농민들, 어민들 돕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걸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항상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낼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을 합의라고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하나만한 결정을 여야가 했고 여기에서는 여야당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영작 박사님 말대로 다수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회를 배제해달라. 그래서 상식적인 정당을 갖다가 선택해달라면 이 두 당을 배제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제 또 하나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처음에 국민들은 이러니까 드디어 47년 만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구나 했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라는 데서 이미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종교인이 그 돈 받아가지고 사회사업 하는 거 아니고
자기 개인이 살아가거나 자기 가족이 살아가는 대로 쓴다 그러면 근로소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받은 걸 가지고 월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종교인도 사람인 이상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돈을 쓸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교인도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왜 기타 소득 안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이렇게 분류하느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필요 경비를 너무 많이 인정을 해줘요. 4천만 원 이하는 80%. 그러니까 3,200만 원, 4천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은 80%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면 4천에 80%면 얼마입니까? 3,200만 원이 경비고 800만 원만 세원으로 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4천에서 8천은 60%. 그럼 8천만 원 받는다는 분은 4,800만 원까지 6848 경비로 인정되는 겁니다. 8천에서 1억 5천까지 받는 사람은 40%, 1억 5천 초과는 20%. 자, 종교인 중에서 겉으로 받는 월급이 1억 5천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엄청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받지 이렇게는 안 받을 겁니다. 이게 좀 끊고 갑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통비나 학자금이나 뭐 식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에 경비로 인정해 가지고 세금의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 신고를 할 건지 자진 신고를 할 건지 각자가 선택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은 다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요. 근데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낼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로부터 얼마 받았느냐 그 장부만 보는 거지 다른 걸 못 보게 한다, 이런 말을 또 단서로 달아놓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갖다가 총선 대선 다 끝나고 2018년 1월 1일부터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또 단서 조항을 달한 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나한 허지부지하는 법으로 만들어놔 버리고, 실제로 종교인의 과세에 있어서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엄청난 대형 교회에서 대형 사찰에서 엄청난 돈들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부분, 즉 신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헌금이나 시주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런저런 행태로 빼돌리면서 개인 재산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못합니다. 아, 나 월급 500만 원밖에 안 받네, 나 월급 뭐 1000만 원밖에 안 받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그냥 나보고 쓰라는 경비고 어쩌고 이러면서 사실상으로 이 월급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받는 명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허울뿐인, 그야말로 오히려 종교인을 과세를 한다는 명분 하에 이제 종교인 중에서 월급 적은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월급을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미개 살리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라면 거의 실속은 없고 실제로 엄청난 검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을 굴리는 종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세금 내는 돈은 거의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다수의 최저생계비 미달 종교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으로 지원해줘야 될 이런 영역이 지금 될 부분인데, 이걸 법이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종교인들 과세를 한다면서 언론 지상에 공개를 하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마치 종교인들의 감히 영역을 건드렸다고 목사님 전하오니 스님 전하오니 하면서 앞으로 본회의,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기재위에 소위에서 통과한 거고 본회의에 갈 때 이게 통과될지도 또 의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민감한 스님이나 목사님들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저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에서 산자위원장, 과거 같으면 산자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죠. 굉장히 밑에 두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부서들이 짭짤하고 재미가 좋은 데입니다. 여기에 산자위원장을 노영민 새정연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본인이 낸 시집을 팔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수백만 원어치를 판 걸로 알려졌다.
그래 이게 이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다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석탄공사가 50만원어치, 광문자원공사가 200만원어치 이렇게 구매를 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럼 노영민 의원이 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라는 것은 가게나 무슨 자영업 신고를 해야 그 단말기를 운영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무슨 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출판사에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도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노 의원은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노의원실 보좌관은 북콘서트 때 딱 한 번 꽂아서 썼고, 기관의 입장에서 카드로 하면 현금 뭉칫돈을 안 내도 되고 더 깨끗한 거 아니냐, 다른 의원실에서 배워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현행 법상에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자,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장실이 사업장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는 조세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이게 진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책을 냈으면 그냥 뭐 책을 예를 들어서 출판사 기념회 때 팔고 남은 거는 그냥 그만이지, 그걸 갖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끊어서 또 추가적으로 더 판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를 산자위원장이 자기 방에 설치했다. 산자위원장이라는 것은요, 카드 단말기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카드 깡을 하는 데가 없는가 단속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도 영수증 안 떼주는 사람보다 영수증 끊어주는 게 투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옳지 않지요. 어디서 카드 단말기 하나 빌려와서 허위적으로 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 몇 권 팔라고 이런 일까지 하시는 분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지금 법을 만드는 데서, 자기 책 파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인 과세하는 데까지 곳곳에 난무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상적인 정당을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을 선택합니까?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마박에다가 진실한 사람 순도 100%부터 50%, 30% 써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면 앞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